훔멜스도 이미 은퇴를 했어? 도르트문트 공식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다고? 방금 떴네? 내가 지금 이거 말하려고 방송 킨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제가 보면은 덕배와 밀러의 희비 교차인데 훔멜스까지 지금 덤으로 끼워야 되겠네? 훔멜스는 은퇴를 결정했고 88년생이죠? 그리고 덕배가 MLS 이적 추정이고 91년생 그리고 그리즈만도 지금 살짝 얘기 나올 만한 게 재계약 거절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얘도 아마 MLS 쪽으로 이적을 가게 되겠지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더불어서 토마스 밀러까지 밀러는 결별이 암시됨 덕배가 2015년에 와가지고 14-15 시즌에 볼프스부르크에서 개 씹어먹고 그래서 이제 잘하고 이제 10년 만에 빠이빠이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훔멜스는 그냥 이제 로마에서도 이렇게 잘 풀리진 않았고 해서 그냥 나이도 많다 싶어가지고 은퇴하는 거겠죠. 그리지만은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덕배처럼 저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게 나아. 잘한 거야 잘한 거. 그리고 덕배는 떠났어야 됐어요. 난 이게 남으면 안 된다고 봐. 단순히 폼이 박은 게 아니라 너무 늙었고 폼이 좋은 날이 온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거는 똑같아서 어차피 남아도 돈값 못해요. 남아도 돈값 못하고 서로한테 너무 자꾸 안 좋은 감정만 생길 거고 악순환의 반복이라서 이건 덕배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서로 지금 빠이빠이 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해. 갈렸다 뭐 이것도 맞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의 이득을 봐야 되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즌에 햄스트링을 갈아버렸죠. 원래 치료를 하면서 경기를 결장했어야 됐는데 지가 몸 불살라가지고 어떻게든 구단 챔스 하나 안겨주려고 종아리 갖다 바쳤지.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지 뭐. 이거 좀 웃긴 건데 지금까지 토트넘을 상대했던 첼시의 전적이래요. 무승 무무 승승승승승승승 무승 무 승승승 무승승 무무 승승 무승 패 승승 무승 무승승 이게 첼시 홈 경기장에서의 기록이래. 라이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보통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맞적수라고 나와있죠. 차이 너무 많이 나. 홈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큰 차이 안 나요. 이러는데 뭐 내 생각에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보다도 더 무서운 게 첼시일걸? 아스날보다 첼시한테 더 많이 졌을걸요? 무서워한다고 의식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꼽으라면은 오히려 첼시를 무서워하는 게 맞는 그림일걸? 그리고 또 카페에다가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래요. 살라를 영입하기 위해서 클럽을 선택했던 리버풀 운영진. 참고로 내가 알기로는 살라가 아니라 브란트를 데려오려고 했었고 그게 지금의 클럽 개눈깔 이슈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것 중 하나고 안토니도 그 중 하나가 있긴 한데 안토니는 나중 이슈고 브란트가 도르트문트 건너가가지고 마침 폼이 또 개박아버리면서 희비 교차가 심하게 나가지고 클럽한테 안 좋은 딱지가 붙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리버풀 구단 내부에서 모하메드 살라 영입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식상 한쪽에는 구단 운영진이 살라 영입이 옳은 선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위르겐 클럽이 앉아있었고 당시 클럽이 선호하던 옵션은 율리안 브란트였다. 브란트도 아주 좋은 선수였다. 전 리버풀 디렉터 이언 그레이엄이 말했다. 클럽은 분데스리가에서부터 브란트를 잘 알고 있었고 독일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브란트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동의하긴 했지만 살라처럼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다. 데이터 분석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살라는 유럽에서 뛰는 어린 윙포워드 자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 당시 로마는 재정적인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 자체도 매우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인 것도 큰 메리트였고 클럽이 솔직하고 열린 마인드로는 논쟁에 참여해줬기 때문에 그의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클럽이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은 그냥 브란트를 선호하긴 하는데 너가 합리적인 걸 제시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 설득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살라가 더 낫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했다. 꼰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전에 우리는 브랜든 로저스와 열띤 논쟁을 벌였다. 우리는 리버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로저스는 내수 시장에서 활약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우리는 그런 선수들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반면 뻥글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리그에는 살라 피르미누처럼 과소평가된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로저스는 자신이 찍어놓은 선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회의에 들어왔다. 답정너였다고. 그를 설득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반면 클럽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장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클럽은 우리의 제안들 덕분에 덜 합리적이었던 영입들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영입들을 안 하는 게 이들의 도움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네. 당시에는 선수들의 영입 여부를 놓고 격한 동진들을 벌였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프로세스가 옳다는 걸 이해했다. 클럽은 독일 시스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것에 불만이 덜했고 리버풀의 성적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근데 이거 좀 아니 곱게 해석하면은 잉글랜드는 똥고집의 항연이고 독일은 열린 마인드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약간 동의는 하는 게 잉글랜드 협회나 뭐 감독이나 심판들 일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대강 동의는 되는 주제긴 해. 그리고 개눈깔이라는 것도 막 그 어느 디렉터 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디렉터만의 픽이 아니라
A 디렉터가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이걸 결정한 거는 뭐 감독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클롭 개눈깔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맞을 수 있어. 근데 클롭도 살라를 데려온 장본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에 관한 존중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무슨 픽 하면서 욕 존나 했는데 최근에도 생각해보면은 바디아실 데려온 사람, 디사실 데려온 사람 다 뭐 포체티노도 동의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다 동의를 하니까 데려오는 거지 독단적으로 막 데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심지어 이런 증언들도 있고 클롭 같은 경우엔 너무 안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그때 음바페랑 리디거랑 막 그 남자 성기 묘사하면서 목에다가 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제스처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스날전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거론했던 사람들이 음바페, 리디거, 비니시우스, 세바였었는데 다 문제 없다고. 일단 지금은 리디거가 6,400만원, 음바페가 4,800만원, 세바요스가 3,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를 받은 상태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결정에 관해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들이 구설수가 나올 만한 짓을 좀 알아서 하는 것 같아. 발롱도르 불참 이슈도 물론 비니시우스는 가고 싶었지만 페레스가 말린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 구단의 의사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돼버리니까 구단 명성에 좀 먹칠을 한 결과가 됐는데 너무 약간 이런 것도 그렇고 지들이 욕먹을 짓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신경 안 쓴다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가끔 보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만행들로 좀 눈살 찌푸리는 거 있는 것 같아. 페레스 결정을 보니까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피파 랭킹 아르헨티나가 1등, 스페인 2등, 프랑스 3등, 잉글랜드 4등, 브라질 이거 좀 거품인 것 같은데 5등. 독일은 뭐 망가진 게 워낙 컸으니까 지금부터 올라와야 되고 네덜란드 생각보다 높네요. 네덜란드 뭐 유로 4강 가긴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포르투갈도 인정. 벨기에랑 브라질이 좀 거품인 것 같다. 이탈리아도 거품 살짝 있는 듯. 유로 우승이 있긴 하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벨기에랑 브라질은 좀 납득이 힘드네요. 한국은 23등이야? 일본 15등이구나. 근데 일본 높을만 하긴 하지. 대한민국이 세르비아보다 높네. 에콰도르랑 콜롬비아가 많이 내려갔다. 얘네 원래 한 자릿수에 있었는데 근데 이거 벨기에가 왜 높냐면은 뭐 지금은 다를 수 있긴 한데 옛날에 그 피파 랭킹 산정 방식이 이상했어요. 뭐 불공평하거나 이게 아니라 구조 자체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옛날에 롤로 따지면 그 MMR 버그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거 산정 방식이나 포인트 정산 방식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벨기에가 이상하게도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말고 없는데 항상 너무 높은 탑티어에 있었거든. 1등 한 1년 동안 먹지 않았나? 2년이었나? 그거에 사료물일 수도 있어요. 이 8등이라는 게. 아마 그게 그나마 얘네들이 지금 8등에 있는 걸 설명해줄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축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탑10 퍼거슨에 메시 있으면 과르디올라랑 비엘스 있을 거고 펠레 있을 것 같은데 그렉 다이크 프리미어리그의 리브랜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잉글랜드 풋볼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대회가 리뉴얼된 제안 자체를 이 사람이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프로축구의 재정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이라고 하고 결국에 그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축구리그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업적이 그렇게 처지고 있다고 하네. 줄리메 유명하죠? 월드컵을 창설한 인물. 줄리메 컵이었잖아 원래 이거 트로피 이름 자체가. 파넨카 축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페널티킥의 창시자.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야? 그렉 다이크나 줄리메처럼 축구의 판도를 바꾼 인물은 아닌 건 알겠는데 단 한 번의 혁신적인 플레이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긴 선수.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 상징성도 알겠는데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 메타 체인지를 한 사람하고 월드컵이란 걸 만든 사람하고 그 위로 치어지는 게 맞나? 일단 오케이. 미셸 플라티니 3회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전 UEFA 회장. 미셸 플라티니는 선수로서도 행정가로서도 축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선수 시절 그는 탁월한 경기 시야 정교한 패스 골 결정력을 자랑하며 프랑스를 유로 1984 우승으로 이끌었고 세 차례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1983, 1984, 1985 3연속이네요. 은퇴 이후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UEFA 회장을 역임하면서 유럽 축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람이 FFP 규정을 도입을 했고 유로의 참가팀을 확대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면은 이거는 뭐 획을 그은 거 인정. 알렉스 퍼거슨 뭐 볼 필요도 없겠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까 감독 중에서도.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있네. 축구는 득점을 위한 경기이며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라면 당연히 이 리스트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는 5회의 발롱도르 수상 기록을 보유한 한 2명의 선수 중 한 명이며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기력 이상으로 확장된다. 호날두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자신의 재능을 단순한 경기력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브랜드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사업 전반에서 엄청난 마케팅 가치를 지닌 인물이 되었으며 이는 곧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나 이거 인정. 나 얘는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솔직히 뭐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 이것도 정말 놀라운 태바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기 못 들어가 절대. 얘가 지닌 브랜드 가치가 사실 메시보다 실력이 아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보다 훨씬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거 보면은 무시 못해. 이 브랜드 파워는 선수의 실력, 업적 이거를 줄 세우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의 영향력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블라터 회장, 피파 회장 중에 재임 기간 가장 길었던 사람 아닌가? 제프 블라터의 재임 기간 동안 피파는 월드컵 참가국 수를 늘렸고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장려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부패, 뇌물수수, 투표 매수 등의 수많은 스캔들을 얼룩졌으며 사임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원래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피파를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기업과 같은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맞아요. 피파 쪽 영상 진짜 저작권 빡세고 그리고 얘네도 IOC처럼 돈에 미친 새끼들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나 그렇게 느끼긴 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결국 윤리 위반 혐의로 플라티니랑 같이 축구계에서 퇴출이 되었으며 그의 유세는 축구계를 변화시킨 동시에 피파 내부의 깊은 문제들을 드러낸 논쟁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 아 보스만 이 사람 진짜 중요하지. 이거 보스만 룰의 주인공이죠. 보스만이란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소송 자체가 엄청 크게 작용했을걸? 현대축구 이 계약 관련 역사에 관해서 1990년 벨기에 국적의 축구 선수였던 보스만은 기존의 이적 시스템을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응을 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소속팀의 동의 없이는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었다는 것. 아 완전 노예였네? 그래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1995년 유럽 사법재판소는 보스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그 결과 선수들은 계약 만료 후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되게 당연한 거를 보장 못 받고 있었던 사회였구나.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판결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선수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고 협상력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결정이었다. 선수의 입지를 많이 올렸다는 뜻이 되겠지. 보스만 룰의 도입은 현대축구 이적 시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오늘날 선수들의 계약 체계와 이적 방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놀드 또한 너무 잘 써먹고 있죠. 리오넬 메시 발롱도르 8회 수상자. 뭐 말할 필요가 있나? 넘어가고 너무 뻔한 건. 아 그리고 크루이프가 들어갔네. 미엘스 없고 크루이프 들어갈 만하긴 하지.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이분화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한정적인 시스템을 본인이 다 깨부쉈죠. 전체가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인물이고 그거를 선수 시절부터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21세기 축구의 기본 설계도를 모두 제공했던 인물. 페카르디올라, 아르센 벵거 이런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엘리케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아르샤의 고트는 메시가 아니라 크루이프라고. 그게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 선수로서는 메시가 맞는데 근데 바르샤라는 그 구단 철학 같은 거를 깔아놓은 건 크루이프라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아스날이 니코를 품으려면은 최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스날 최고 대우면 얼마야? 하베르츠가 5억 4천이 넘을 텐데 28만 파운드거든 하베르츠가 5억 3,600만 원이야. 그럼 니코가 최소 5억 5천 이쯤은 바란다는 거야. 얘는 첼시가 품으면 안 되겠다. 너무 비싸다.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이래? 디에슬레틱의 오은스테인, 아스날은 니코 윌리엄스의 영입을 분명히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하네요. 베르타가 니코 윌리엄스의 대리인들과 만났다는 보도는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이번 여름 아스날로 이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라고 일단 물어를 봤는데 오은스테인이 Q&A에서 대답한 내용은 일단 이 이적은 성사시키기 매우 어려운 거래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다.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존재하고 있고 이 금액은 단번에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높은 연봉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높은 연봉이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5억 5천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찍어줘야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닌 것 같다. 오 데일리메일 독점. 뉴캐슬 서울에서 토트넘과 친상경기 논의 중이라고? 토트넘 또 와? 야 진짜 많이 온다. 크레이그 오프면은 뉴캐슬 1티어일 텐데. 뉴캐슬은 토트넘과의 수익성 있는 프리시즌 매치가 매진이 가능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비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토트넘이 한국으로의 재방문에 관해서 논의 중이며 뉴캐슬과의 경기가 이제 아주 강력한 가능성이 되었다고 함. 또한 뉴캐슬은 K리그 올스타 팀과 한 경기를 더 치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고 리버풀도 내한 얘기가 있었는데 틀어졌더라고요. 어쨌든 리버풀, AC 밀란, 토트넘, 아스날이 홍콩에서 한 경기를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뉴캐슬은 싱가포르하고 한국으로 경로를 변경했다고 하네요. 7월 말에 오는 일정 자체를.